파도의 출렁임과 행성의 움직임, 포탄이 지면에 떨어지기까지의 정확한 궤적,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우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유 등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뉴턴 법칙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곧바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바로 지구가 정확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었다.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 회전에 따른 원심력 때문에 극지방은 조금 납작하고 적도지방은 약간 부푼 모양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에서 1도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야만 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도 사이의 거리는 극지방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들어야만 한다. 지구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정을 근거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반세기 동안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처음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리처드 노우드였다. 젊은이였던 노우드는 버뮤다에서 헨리의 장치를 본뜬 잠수정을 이용해서 바다 밑에 진주를 건져 돈을 벌어보려고 했다. 버뮤다에는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당연히 실패였지만 그보다도 노우드의 잠수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우드는 그런 경험을 그대로 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17세기 초의 버뮤다는 선장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다. 넓은 바다에서 작은 버뮤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은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절망적인 일이었다. 헬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 넓은 바다에서 계산을 조금만 잘못하면 버뮤다 크기의 목표물로부터 놀랄 정도로 크게 벗어나 버렸다. 평소 삼각함수와 각도에 관심이 많았던 노우드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항해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도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노우드는 2년에 걸쳐서 런던 탑에서부터 요크까지의 약 330km를 걸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줄의 길이를 측정했다. 물론 지표면의 굴곡과 길의 굽어진 정도까지 아주 정밀하게 보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런던에서 처음 출발했던 날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요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런 자료를 이용하면 지구 좌우선 1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지구 전체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의 작업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창한 것이었다. 조금만 틀리더라도 결과는 몇 킬로미터나 틀리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노우드는 자신의 측정이 나무 부스러기 정도로 조금 틀린 정도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실제로 약 548m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그의 결과를 미터 단위로 표시하면 1도 사이의 거리가 110.72km에 해당한다. 노우드의 걸작으로 1637년에 발간되었던 선언실문은 곧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모두 17판이 출판되었고 그가 사망하고 2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판되었다. 가족과 함께 버뮤다로 되돌아간 노우드는 농장주로 성공을 했고 여가 시간에는 처음에 좋아했던 삼각함수를 공부했다. 그는 버뮤다에서 38년을 살았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에서 버뮤다로 오는 배에서 그의 두 아들이 너세니얼 화이트라는 목사와 같은 선실을 사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젊은 교구 목사는 평생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우드 가족을 박해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다. 노우드의 두 딸도 결혼에 실패해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위 중에 한 사람은 목사의 사주를 받았는지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노우드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서 버뮤다를 건너다니기를 계속해야 했다. 1650년대의 버뮤다에서는 마녀 재판이 성행했다. 말년의 노우드는 비밀스러운 기호가 가득한 삼각함수에 대한 서류들이 마귀와 교신했던 증거가 되어서 처참하게 처형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말년에 불행했던 그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확실한 것은 노우드가 그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려는 열풍은 프랑스로 번져갔다. 그곳에서는 천문학자 장 피카르가 사분의, 추시계, 천정이, 그리고 목성에 있는 위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망원경을 이용해서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삼각 측량법을 개발했다. 2년 동안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삼각 측량을 했던 그는 1669년에 1도 사이의 거리가 110.46km라는 더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결과는 물론 지구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뉴턴이 지구가 완전한 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피카르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인 조반니와 자크 카시니가 더 넓은 지역을 이용해서 피카르의 측정을 반복해본 결과 거꾸로 지구의 적도가 아니라 극지방이 더 불룩한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뉴턴의 주장은 확실히 틀렸던 것이다. 프랑스 과학원이 부게와 라콩다민을 남아메리카로 파견해서 새로운 측정을 시도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말 지구의 공 모양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인 안데스 지역을 선택했다. 산악 지역에서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페루의 산악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탐사팀은 몇 주를 기다려야 겨우 1시간 정도 측정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이 선택했던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다. 페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주 우연한 사고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무이 악시덴타도라고 불렀고 사실이 그랬다. 프랑스 탐사팀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악지방을 지나야만 했다. 지형이 너무나도 험해서 그 지역의 노새들조차 넘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강을 걸어서 건너야 했고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으며 바위에 덮인 고지대의 황무지를 지나기도 해야 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보급품을 구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부게와 라콩다미는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어서 무려 9년 반 동안의 길고 힘들고 햇빛에 그을리는 탐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탐사를 마치기 직전에 북부 스칸디나비아의 질척이는 습지와 위험한 빙하로 고생을 했던 프랑스의 두 번째 탐사팀이 뉴턴의 예측대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1도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구 적도에서의 둘레가 극지방을 연결한 둘레보다 43km 더 불룩했다. 부게와 라콩다미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처음 밝혀내지도 못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의 10년을 보냈던 셈이다. 맥이 풀린 그들은 결국 프랑스의 다른 탐사팀의 결과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해안에 도착한 후에 서로 다른 배를 타고 귀국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예측했던 또 다른 문제는 산 부근에 추를 매달아 두면 지구의 중력과 함께 산의 중력 질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산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추가 기울어진 정도와 산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G라고 표시하는 보편적인 중력 상수의 값과 함께 지구의 질량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부게와 라콩다미는 페루의 침보라소 산에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두 사람 사이의 다툼 때문에 실패해버렸다. 결국 그 문제는 30년 후에 영국의 왕리 천문대장 네빌 메스켈린이 다시 도전할 때까지 묻혀 있어야만 했다. 다바소벨의 잘 알려진 경도에 따르면 메스켈린은 유명한 시계 제조공 존 해리슨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바보이고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책에는 소개되지 않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메스켈리는 질량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왕립 허케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영국 제도를 돌아보면서 그런 산을 찾아내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메스켈리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이며 측량기사였던 찰스 메이슨이었다. 메스켈린과 메이슨은 11년 전에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을 측정하는 연구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지칠 줄 모르던 에드먼드 헨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구상의 선택된 위치에서 그런 현상을 측정하고 삼각 측량법의 법칙을 이용하면 태양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태양계의 다른 모든 천체들까지의 거리를 보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금성이 지나가는 일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8년 사이에 2번씩 짝을 지어 일어난 후에는 한 세기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의 생존에는 그런 일을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잊혀지지는 않았다. 헨리가 사망하고 거의 20년이 지난 1761년에 금성이 다시 태양을 지나갔을 때는 과학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징이었듯이 시련을 견디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위스콘신의 숲을 비롯해서 전 세계 100여 곳으로 흩어졌다. 프랑스는 32명의 관측대원을 파견했고 영국은 18명을 파견했으며 스웨덴,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도 관측대원을 보냈다. 그것은 과학 분야에서 역사상 최초의 국제협력 사업이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많은 관측대원들이 전쟁, 질병, 조난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던 사람들도 장비가 부서지거나 열대병에 걸려버렸다. 역시 이번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가장 불행했던 참가자는 프랑스 사람이었다. 장 샤프는 몇 달에 걸쳐 정교한 장비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차와 보트와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그가 목적지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는 봄비로 엄청나게 불어난 강이 길을 막고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의 관측 장비 때문에 재앙이 닥쳐왔다고 비난을 했다. 샤프는 측정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쳐야 했다. 티머시 페리스가 은하수에서의 성숙에서는 잘 묘사한 것처럼 귀욤 르장티의 경우는 더욱 운이 없었다. 르장티는 인도에서의 관측을 위해서 1년 전에 프랑스를 떠났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금성이 지나가는 날에도 여전히 바다 위에 있어야만 했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는 연속적인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악의 장소에 있었던 셈이다. 르장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도착해서 1769년에 다가올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게 된 그는 최고급 관측대를 세우고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통과가 일어났던 1769년 6월 4일의 날씨는 맑았지만 금성이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던 구름은 금성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정확하게 3시간 14분 7초 동안 그대로 남아있었다. 르장티는 겨우 냉정을 되찾아서 장비를 챙긴 후에 부근의 항구로 가던 도중에 이질에 걸려서 거의 1년 동안 누워있어야만 했다. 지친 상태로 겨우 배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배가 아프리카 해안에서 만난 허리케인에 의해서 난파되어 버렸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가족들이 이미 사망 신고를 하고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후였다. 18명의 영국 관측대원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메이슨은 함께 갔던 젊은 측량기사 제레미아 딕슨과 잘 지내면서 오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수마트라에 가서 관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출발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 구축함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과학자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메이슨과 딕슨은 높은 파도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요청서를 왕립학회로 보냈다.
그러나 왕립학회는 봉급을 이미 지급했고 정부와 과학계가 모두 그들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한다면 그들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될 것이라는 냉정한 답변을 보내왔다. 독촉을 받은 그들은 계속 항해를 했지만 도중에 스마트라가 프랑스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희망봉에서 항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에 들렸던 그들은 그곳에서 메스켈린을 만났다. 그도 역시 구름 때문에 관측에 실패한 상태였다. 메이슨과 메스켈린은 곧 친한 친구가 되어서 파도를 즐기며 몇 주 동안 행복하고 어느 정도 유용하기도 했던 시간을 보냈다. 메스켈린은 그 직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립 천문대장이 되었고 더욱 성숙해진 메이슨과 딕스는 윌리엄 펜과 볼티모어경 사이에 일어난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황야에서 4년 동안 390km를 측량하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유명한 메이슨-딕슨 경계선은 훗날 노예주와 자유주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경계를 측량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였지만 그들은 18세기에 측정된 1도 사이의 간격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관측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고약한 귀족들의 경계선 분쟁을 해결한 것보다 그런 성과 때문에 영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한편 유럽에서는 메스켈린을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의 왕립 천문대장들은 1761년에 금성 통과 관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관측을 시도했던 것이 문제였다. 관측 결과를 모아본 결과 너무 상반된 것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금성 통과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관측의 명예는 당시까지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요크셔 출신의 선장 제임스 쿡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타히티의 맑은 언덕에서 1769년에 금성 통과를 관측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 왕실 지배로 만들기도 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의 보고에 따라서 프랑스의 천문학자 조제프 랄랑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19세기에 관측되었던 두 차례의 금성 통과 결과로부터 얻은 1억 4,959만 킬로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거리는 1.49597870691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이다. 마침내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영웅 과학자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온 메이슨과 딕스는 왠지 사이가 멀어져 버렸다. 18세기 과학의 역사적인 순간에 자주 등장했던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초상이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영국 인명사전에도 딕슨에 대해서는 탄광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777년에 더럼에서 사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 오랫동안 메이슨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과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셈이다. 메이슨의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다. 1772년에 메스켈린의 요청으로 중력 편향 실험에 적당한 산을 찾으러 나섰던 그는 마침내 타이 호수 위쪽의 중부 스코틀랜드 고원에 있는 쉬알리온이라는 산이 적당할 것 같다는 연락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탐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1786년에 부인과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느닷없이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는 것뿐이다. 아마도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모양이었다. 18년 전에 측량을 마친 후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었던 그가 그곳으로 갈 이유도 없었고 그를 반겨줄 친구나 후원자도 없었다. 그는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사망해버렸다. 메이슨의 거절로 적당한 산을 측량하는 일은 메스켈린에게 맡겨졌다. 메스켈린은 1774년 여름 넉 달 동안 스코틀랜드의 외딴 산골짜기에 텐트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한 곳에서 수백 번씩 측정을 반복했던 측량 기사들을 지휘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얻은 숫자들을 이용해서 산의 질량을 알아내는 복잡한 계산은
찰스 허턴이라는 수학자에게 맡겨졌다. 측량사들은 지도 위에 고도를 표시하는 숫자를 가득 적어 넣었다. 허턴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숫자들 대신에 고도가 같은 점들을 연필로 연결하면 산의 모양을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산의 전체적인 모양과 경사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허턴이 발견한 것이 바로 등고선이었다. 허턴은 쉬알리온에서의 측정을 근거로 지구의 질량이 대략 5,000조 톤이라고 밝혔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있는 중요한 천체의 질량을 모두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지구, 태양, 달, 다른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알아냈고 덤으로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냈다. 한여름의 성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해하지는 않았다. 쉬알리온 실험의 단점은 산의 실제 밀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숫자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허턴은 산의 밀도가 물의 2.5배에 해당하는 보통 암석의 밀도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물론 그런 가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조용한 요크셔 지방의 손힐이라는 마을에 살던 존 미첼이라는 시골 목사였다. 외딴 곳에서 평범하게 살기는 했지만 미첼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18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였다. 다른 것들은 제쳐두더라도 그는 지진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자기학과 중력에 대해서 독창적인 연구를 했으며 정말 놀랍게도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내기도 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고 뉴턴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독일 태생의 음악가 윌리엄 허셜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망원경 제조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미첼이었고 그 덕분에 그는 행성의 과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미첼이 남긴 업적 중에서 가장 천재적이고 큰 영향을 남긴 것은 지구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에 쓸 장치를 고안해서 제작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실험에 성공하기 전에 사망해버렸고 헨리 캐번디시라는 당시에 은퇴하고 있었던 런던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그의 아이디어와 장비를 이어받게 되었다. 캐번디시는 유명한 과학자였다. 데번셔와 켄트 공작의 손자로 훌륭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캐번디시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과학자였지만 가장 독특한 사람이기도 했다. 몇 안 되는 그의 전기 작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의 병적일 정도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하루는 현관을 나서던 그가 자신을 존경해서 빈에서 막 도착한 오스트리아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를 알아본 오스트리아 사람은 흥분해서 찬사를 늘어놓았다. 갑자기 주먹질을 당한 사람처럼 놀라서 그 찬사를 듣고 있던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그는 하인들과도 편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했을 정도였다. 위대한 박물학자 조지프 뱅크스가 매주 주최하는 과학 모임을 좋아했던 그는 가끔씩 사교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캐번디시에게 접근하거나 그를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우연인 것처럼 다가가서 허공에 이야기하듯이 말을 해야 했다. 만약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의 경우에는 웅얼거리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의 음정이 높았던 캐번디시는 신경질적으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짜 허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유하면서도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그는 클레펌의 집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전기, 열, 중력, 기체, 그리고 물질의 조성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 대한 실험에 열중할 수가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체나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몰두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벤저민 플랭클린이 목숨을 걸고 번개 속에서 연을 날리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필라트르 드 로지에가 입안에 가득 머금은 수소를 불꽃 위로 뿜어서 수소가 정말 폭발적으로 연소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그 실험 때문에 눈썹을 모두 태워버렸다. 캐번디시도 역시 더 이상 펜을 잡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몸에 점점 더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면서 그 느낌을 글로 적었다. 실험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캐번디시는 평생에 걸쳐 획기적인 발견들을 했다. 그는 최초로 수소를 분리했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한 버릇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의외의 실험 결과가 있다는 암시를 논문에 발표해서 동료 과학자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것을 비밀로 덮어두고 싶어하는 그의 성격은 뉴턴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심했다. 전기전도에 대한 그의 실험은 다른 사람보다 한 세기나 앞선 것이었지만 불행하게도 19세기가 될 때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했던 실험의 대부분은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그의 논문집을 발간했던 19세기 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공로가 돌아간 후였다. 캐번디시가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던 많은 것들 중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옴 법칙,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리히터의 역비례 법칙, 샤를의 기체 법칙, 전기전도 법칙을 발견했거나 예상했던 것들이 있다. 그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사학자 크로서에 의하면 캐번디시는 조류의 마찰에 의한 지구자전 속도의 감소에 대한 켈빈과 다윈의 연구, 1915년에 발표된 지역에 따른 대기냉각 효과에 대한 라머의 발견, 혼합물의 결빙에 대한 피커링의 연구, 불균일계의 평형에 대한 루스붐의 연구 중 일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비활성 기체로 알려진 원소들의 발견에 직접적인 실마리를 남기기도 했다. 비활성 기체 원소 중에는 1962년에야 비로소 발견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가 67세였던 1797년 늦여름에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실험이다. 그는 아마도 과학적인 존경심 때문에 존 미첼이 그에게 남겨준 장비 상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조립을 마친 미첼의 장비는 18세기형 노틸러스 체력 단련 기계와 비슷했다. 그 속에는 추, 평형추, 진자, 축, 비틀림 줄들이 장치되어 있었다. 기계의 중심에는 납으로 만든 158kg짜리 공 2개가 작은 공 2개 옆에 매달려 있도록 되어 있었다. 큰 공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은 공들의 중력 평향을 측정하면 중력 상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중력 상수를 알면 지구의 무게, 더 정확하게는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중력 때문에 행성이 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낙하하는 물체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중력이 상당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태양과 같은 육중한 물체가 지구와 같은 다른 육중한 물체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강하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의 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약하다. 우리는 책상에서 책을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서 동전을 집을 때마다 지구 전체가 미치는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 셈이다. 캐번디시는 새털처럼 지극히 가벼운 수준에서 중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정교함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캐번디시는 측정 장비가 설치된 방에서는 작은 속삭임도 허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옆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망원경으로 측정을 했다. 그의 실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고 7가지의 서로 관련된 측정을 모두 마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마침내 계산을 끝낸 캐번디시는 지구의 질량이 오늘날의 단위로 표시하면 1.3 곱하기 10의 22제곱파운드, 즉 60억 톤의 1조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질량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20m 떨어진 곳에서 하품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지만 1797년 캐번디시의 측정 결과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의 질량은 캐번디시의 결과에서 1% 정도 다른
59억 7,250만 톤의 1조배로 밝혀져 있다. 이런 결과들은 모두 캐번디시가 측정을 하기 110년 전에 뉴턴이 아무런 실험적 증거도 없이 제시했던 값과 거의 같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는 물론이고 태양과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지구의 질량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결국 필요한 것들은 모두 발 아래에 있는 셈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의 나이를 알아내기도 전에 원자를 쪼개고 텔레비전과 나일론과 즉석 커피를 먼저 만들어냈다. 그 이유를 알아내려면 북쪽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질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만들어낸 천재를 만나보아야만 한다.